네, 유력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 승리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에서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권 소식 두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민주당 예비 경선 어제 첫 TV 토론 밤에 있었잖아요. 네, 어제 보셨습니까? 총평 간단히 한번 해주시죠. 유 교수님부터. 뭐 생각했던 보다는 조금 그래도 시작됐구나.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도 하고 9명이서. 근데 좀 이렇게 좀 혼잡해요, 그죠? 모아지지가 않고 뭘 갖고 했는지. 인원이 좀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토론회 3번 남아 있거든요. 시간 더 늘리고 앉아서 자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네.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9명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성도 있었습니다. 이 경선 토론이 흥행하려면 주목성 필요합니다. 첫 토론이니까 주목성이 있죠.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면 정책성도 있었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그래서 9명이 이렇게 우르르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자료 보면서 더 주제와 토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TV 토론에서는 주로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 소득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 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어제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아주 거셌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기본소득이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 교수장님, 이 기본소득 갈수록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본소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지 이슈거든요. 복지 이슈는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고, 이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가 선점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칫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는 기본소득 그러면은 이재명인데 지금 1인당 하위 80% 25만 원 개인당 주는데도 지금 33조 원 추경 예산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수십조, 심지어는 매월 줄 경우에는 수백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재명 지사 쪽으로서는 답변을 할 때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거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제가 이거 공약 발표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자칫 잘못하면 지지층 중에는 좋아하는 또 지지층들이 있겠지만 중도나 무당층, 이번에 이 국민 여론조사 50%에 포함이 되거든요. 무당층 50%, 무당층은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소득이 본인의 정책이긴 맞는데 좀 더 유연하게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방어적인 자세로 나왔고요. 1호 공약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다.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제 공방에서 그 핵심적인 게 드러난데, 정세균 전 총리가 가성비가 없지 않느냐, 적게 줄 경우에는 그 점이 지적되는 거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것이다. 현재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노동의 우부화 시대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서는 기본소득의 유의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원 마련 문제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문제고. 근데 사실상 기본소득이 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과다하게 표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1호 공약이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책적 수준이 하위 개념인데 네. 이재명 지사 턴을 잘한 거죠. 최근에 그 예. 기자회견 할 때 이것은 큰 그림 속 국민의 삶에 대한 문제라든가 미래라든 문제라든가 성장 동력이라는 문제 거기 하위 개념인 거거든요. 정책적 이건 논쟁의 문제인 것이지 자꾸만 그걸 너무나 키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왜 말 바꿨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 기본소득제 가지고 공방이 계속 이어졌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게요. 경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본경선으로 미룰 것 같아요. 아, 이게 논의가 아직 과시되지 않는 이유는 어제 이제 주제 토론도 있었고 예. 주제 토론도 있었고 자유 토론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담도 되는 것이고 자칫 조국 전 장관 이슈도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9월까지 예. 지금 당장 이 주제로 할 이유는 없을 테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지금 컷오프를 통과했다는 후보들은 몇몇 후보들은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경선까지 남아있지 않냐 시간이 예. 아직까지는 뚜껑을 열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토론회가 3차례 더 남았고요. 그리고 국민 면접도 2차례 예.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각자 입장을 선명하게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털고 가야 될 문제인 예, 거죠. 예. 과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예. 풀어야 되는. 저는 그래서 예비 경선에서 김경률 그 회계사라든가 아, 이런 분이 예. 나오는 게 난 좋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예비 경선 9명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고 특히 반대론자가 네네. 나와서 민주당에게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것을 민주당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김경률 회계사 그 국민 면접과 하는 부분이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네.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 이것을 만약에 6명 후보들끼리 또 조국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예.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공방을 하게 되고 또 과거 문제 아니에요. 기니 안 기니 뭐 조국의 시간이. 그래서 좀 예비 경선이나 아니면 국민 면접 때 좀 털 수 있는 방안을 지도부에서 고민하고 후보자들도 그걸 수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들 오후 2시에 국민 면접이 예정돼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 면접관 위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특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위촉을 했다가 바로 걷어들이는 네. 그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김경률 면접관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경선의 흥행이라는 것은 논란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논란이 될 걸 다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다른 면접관이 없나요? 수많은 면접관 중에서 우리 유영화 교수님도 계시고 예. 다른 이 면접관의 역할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선의 흥행은 논란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경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정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선 면접단의 구성부터 혼선을 빚는다. 이렇게 되면 경선 기획단이 뭐 하고 있느냐. 그 기획 능력과 그리고 경선 흥행을 위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선은 중요한 당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토론회 4번을 통해서 한 번은 지나갔고요. 또 2번의 경선 면접단의 면접단 와 중도층이 볼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참 잘한다. 경선 흥행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이 경쟁력이 확대되는 것이 이른바 이것을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는데 예. 논란이 되면 컨벤션 효과를 노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률 면접관이 위촉됐다가 결국 해촉된 건데요. 축되고 또 유인태 전 의원도 지금 안 나온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김소연 그 대표도 안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 완전 국민민족관에 대한 어떤 대선 기획단에서 했던 부분들이 이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선 기획단이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충분한 논의라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러나 저는 후보자들이 대선 기획단 결정엔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예. 안 받겠다 못 받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판이 엉그러지는 거거든요. 예. 받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대선 기획단에 대한 뭐 검증을 후보자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보자들이 검증을 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국민 면접 2차례 남아 있고 TV 토론도 3차례 남아 있는데요. 자, 현재 민주당에서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지율 보여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지사가 32.2%, 이낙연 전 대표 14.3%, 추미애 전 장관이 8.8, 박용진 6.9, 정세균 5.6, 이광재 2.2, 양승조 2.1, 최문순 1.9, 김두관 1.7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이 오는 11일 11일. 예, 있습니다. 3명이 탈락하죠. 그리고 네. 6명의 후보가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향후 민주당 경선에서 변수는 역시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내일까지 단일화하기로 됐습니다. 자, 유 교수님부터. 자, 단일화 전망 어떻게 하세요? 이 단일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의 어떤 일환으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학적인 거로 과거의 정치인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단일화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반 이재명인지, 이재명이 아니면 나는 왜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가야만 그것이 단일화 효과가 시너지 효과로 이루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 이재명이다. 반 이재명이 왜 반 이재명을 한 거예요? 그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당신네들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시대 정치 지형이 지금 변화하는 급작스러운 아주 급격한 전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 참여성이라든가 국민 지적 정치성이 높아진 건 형국이기 때문에 단일화 하더라도 정세균, 이광재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왜 단일화하는지 국민적 입장에서 내가 이기려고 이재명을 이기려고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는 시너지 효과가 안 일어난다고. 그렇군요. 이 정세균, 이광재 후보가 내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낙연 후보와의 연대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가 많이 손해볼 수 있는 단일화를 당장 안 하겠죠. 그렇군요. 그것은 본 경선에서 좀 더 대결 구도가 이제 치열해질 때, 그래서 1위 후보를 넘볼 수 있을 때 2위 후보는 단일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는 왜 하느냐? 힘드니까. 뭔가 좀 판을 바꿔보고 싶으니까. 근데 전체 판을 요동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당심과 민심, 당심 민심 50%이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아주 파란을 일으키는 정도의 영향을 내일까지라도 줬다. 이러면은 이광재 의원 쪽에도 힘이 실리겠죠. 그런데 참 당심을 무시 못해요. 민주당 경선은.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죠. 또 국회의장과 오랜 당대표 생활까지 포함하는 당의 경력이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두 사람의 단일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3명이 탈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이광재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내일 이제 5일 날 조기 탈락하고, 글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토론회를 할 때 보면 1위는 여유 있게 그냥 큰 문제 없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2위는 1위를 좀 잘 공격해야 돼요. 아니면 나머지 사람들은 1위 후보를 얼마만큼 점유하게 공격하느냐 건데 박용진 후보는 그 토네이도 마케팅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박용진 후보는 세대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지지하는 지지층의 색깔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9명의 후보 중에서 정세균, 이광재 한 명은 이제 내일 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김두관 또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분석 의견이니까요. 이제 김두관 또 그리고 최문순, 양승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가 살아남지 않을까 참고 의견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박용진 의원한테 아주 좀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봤는데 나이가 가장 젊잖아요. 그 중에서. 그런데 그러면 좀 이게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좀 파이팅하는 자기가 왜 이렇게 나와서 어떠한 흐름을 주도한다라는 걸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언론에서도 오늘 평가했습니다만 이재명 저격수가 아니냐 이런 점은 저는 박용진 의원한테 결코 보탬이 안 되고 향후에 이런 건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TV 토론에서 자 어떻게 펼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권 대선 주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장모 구속이라는 정말 악재를 맞았습니다. 자, 우선 윤 전 총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받들기 위해 나선 사람이고 제 주변의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사적인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뭐 제 그 주위든 누구든 간에 이 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만 받아주십시오. 네, 사적인 입장 표명은 맞지 않다라고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대권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핵심은 영향은 줄 수밖에 없을 거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엑스파일의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만 계속해서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장모와 관련된 의혹인데 예.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하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윤 전 총장이 했는데 예. 핵심은 인지 여부입니다. 윤 전 총장이 결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네. 2012년 3월 달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장모의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편취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 2013년으로부터 2년간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몰랐을까? 사실 이게 핵심일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설사 제가 알았더라도 저는 법에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해명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군요. 예. 지지층들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나 공정성을 강조하는 2030 세대, MZ 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향후에 영향은 주거나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가법상 사기 혐의고요. 요양급여 등 22억 9천만 원을 지금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현대 정치는 이미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어의 정치는 이제 지나갔죠. 근대 시대는 언어 시대였지만 이성의 시대인데 21세기는 이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국민에게 비춰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전에는 검찰총장을 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던 예. 그런 이미지가 쌓인 지지를 올리게 했는데 예. 이 처가의 특히 장모의 이번에 3년 실형 선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상당히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예. 국민건강 보험료를 타먹은 거 아니 편취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예. 네. 그런 이미지에서 난 타격을 상당히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제 이미 그 부인 김건희 씨의 그 논란 문제, 과거 신상 문제의 논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중충화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건 법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땐 지금 뭐 회식 자리에 이래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방안이 과연 있느냐 예.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내세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예. 그러나 플랜 B도 많이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플랜 B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셨는데 자 유력 대권 주자의 악재에 지금 정치권도 네. 아주 관심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매우 뚜렷합니다. 자 여야의 입장차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사이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습니다.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리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공세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1심이다. 그리고 뭐 연좌제 없는 나라다. 그러면서 입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관심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가도 그리고 또 입당 시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부인데요.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입당을 더 서두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서두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위기 예. 상황이고 왜 그러냐면 장모권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실형 3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것은 누구나 법 적용은 동등해야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윤 전 예. 총장이 발언하네요.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장모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의 검사가 그래 저분의 사위가 윤석열 검사지 이걸 인지했는지 여부는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도덕성과
헌법 정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다분히 이제 윤 전 총장이 워낙 헌법 정신과 이 공정, 상식을 주장했기 때문에 확장성에 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우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분, 아니 왜 자꾸 저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되지 배우자 질문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유권자들은 자꾸 궁금하거든요. 유력 후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의 민감한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건 또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거예요. 6월 달에 이 공직자 재산 신고 이제 내용이 결과 발표해서 한 72억이 넘는 재산이거든요. 이 중에서 69억 가까이가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로 돼 있으면 이 재산 형성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 배우자의 왔는지. 재산 형성 배우자의 형성 과정, 재산 형성 과정. 그러니까 풀어야 될 부분들을 안 풀고 넘어가면 계속 이 부분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장모로부터 시작된 것이 배우자라고 연결됐는데 얼마만큼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해내느냐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장모 구속과 관련해서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줘야 한다. 그리고 재산 형성 문제, 아내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문제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모 씨가 재산 형성 했을 때 이제 그 2012년에 결혼하잖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과정이 있어서 이 공수일 과장이었는데 윤석열 씨가. 근데 그때 예를 들면 그 장모의 사업을 하는데 한마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뒷배를 했느냐. 결혼하고 나서도 부인의 재산 축적 과정에 검사로서의 뒷배를 했느냐. 마찬가지로 최 씨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뒷배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뭐 그냥 정치적인 추정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장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재수사에서 법원에서 3년 선고를 낸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제19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민주당에는 나온단 말이죠. 이런 점들이 이제 윤석열 씨가 풀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아마 여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공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윤 전 총장이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 시기를 두고서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8월 안까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희망한다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이 그냥 있었어요. 주저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방법론은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버스 출발하기 전에 입당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얼마 전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검사잖아요. 평생 직업으로서는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노련한 정치인들이라면 판단이 다를 겁니다. 노련한 정치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입당을 하겠죠. 바로 입당. 왜냐하면 본인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입당을 계속 지체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좀 중도층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고 바로 하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캠프에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여론조사 결과를 누군가는 분석하고 있겠죠. 근데 효과성으로 보면 그래 윤 전 총장, 윤 후보는 좀 더 기다렸다 가는 게 훨씬 더 중도 확장성도 있고 효과적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대로 안 됩니다. 대선이라는 것은 또 정치라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어느 시점이 최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결단이 안 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데이터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후보예요. 지금 반문 정서의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인물이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언제가 나에게 가장 효과적일 것일까.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언을 하는 인물도 완전히 말끔한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유영하 교수님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반사적 지지율 성격이 크잖아요. 네. 윤석열 그 반사적 지지율이 허상이었는지 진짜였는지는 이제 좀 있으면 드러나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국민의 제3지대에서 남는다 그랬을 때 전번에 출마 선언문을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대결주의적 지향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중도를 지향한다 하면 그런 선언문을 안 한단 말이죠. 뭐 예. 상당히 그 문재인 정부의 비난 강도가 컸잖아요. 예, 그건 예. 대결주의적 지향인데 그럼 지금 남아 있을 때 과연 제3지대로서의 중도 확장성을 갖는 그런 정치적인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맞죠. 제3지대에서 자기가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리 입당을 해서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도 남아서 밖에 남아서 원심력을 작용하는 것보다도 들어와서 경선을 흥행시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인 것이죠. 경선을 빨리 흥행시켜야죠. 1위 후보니까. 예. 그럼 2, 3, 4위 후보들이 막 약진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어떤 변곡점이 생기면 국민의힘의 경선은 성공을 하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입당을 시켜서 지지율 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시켜서 거기서 누가 잡는다든가 뭐 홍준표, 유승민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한 어떤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라. 아하,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구속이 되면서 큰 이제 대권 구도에도 변수가 생겼는데 반사이익이요. 야권 후보들 중에 누가 제일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최재형 전 감사위원장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저는 윤 전 총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릴 사람은 첫 번째로는 홍준표 의원이다. 왜냐하면 이게 예. 본선을 경험한 후보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가면 예. 그래도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분석하실 때는 차기 대권을 분석하실 때는 항상 지역 기반이 있는지 세대 기반이 있는지 이념 기반이 중요하거든요. 네. 한번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보수 이념 기반이 있어요. 그리고 경남지사역이 맺죠. PK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TK입니다. 지역 기반이 있죠. 세대는 60대 이상 지지층에게 홍카콜라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은 아닐 거예요. 예. 윤 전 총장이 격하게 흔들리면 물론 유승민, 원희룡 또 심지어는 다른 당인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회는 올 겁니다. 예. 하지만 언제나 그래도 이 대체제로서 빨리 이 흡수를 윤 전 총장의 지지를 흡수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을 누가 가장 빨리 신속하게 세 가지입니다. 시세리, 지역, 세대, 이념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유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야권 말고 여권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여권에서는 지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누가 반사이익을 많이 얻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중요한 건 1위를 계속 굳히느냐. 네. 그리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느냐. 이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 떨어지느냐. 잡히느냐 이건데 네. 이재명 지사의 약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흉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제 자기가 사과를 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지만 두 번째는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반대자, 네. 민주당의 비주류의 리더냐, 예. 아니면은 민주당을 초월하면서 자 전환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 지사가 전환기 쪽의 세계적인 진짜 대통령급 리더냐, 예. 이 점이죠. 이 점을 이 지사가 표현하면은 그리고 그걸 나타내 주면은 불안정성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굉장히 많았는데요.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많이 짚어볼 텐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유영아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